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졌었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된 탓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 반도체도 힘이 좋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보니까 자동차, 금융, 그리고 조선, 전력 등등 기존 주도주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주 골고루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쉬어간다면 그 종목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도 꽤 규모 있게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몇 조 단위는 아니고 몇 천억 단위겠죠. 그리고 현선물을 동반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으로 선회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도 반도체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를 들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줄 서서 기다리느냐? 바로 우리 디램 좀 주세요, 낸드 좀 주세요 하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문지방이 지금 거의 닳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입니다. 디램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 있어서 디램 값이 최대 6배 급등을 했다라고 하죠. DDR5의 고정 거래가가 1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때는 서서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있어서의 흐름이 지금 9월에서 10월도 많이 올랐는데 10월에서 지금 11월 데이터 보십시오. 고정 거래 가격입니다. 이렇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돈세 들고 와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르고 있죠.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 발표됐었던 반도체 수출의 데이터를 보면요.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출을 이끌고 있었고 관련한 수출 비중이 30%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와 Q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물량도 증가하지만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수출 데이터에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하나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출 관련한 데이터 내용들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수출을 어떤 섹터가 가장 잘하고 있나가 관건이 되겠죠. 지난 10월과 11월간의 데이터입니다. 짙은 남색이 10월이고요. 11월 데이터는 회색깔인데요. 반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10월에도 좋았지만 11월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좋았지만 11월에는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석유 제품도 그렇고요. 지금 조금 올라온 거는 자동차 쪽입니다. 10월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알고 계시죠? 관세 부분 때문에 이거 수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데 11월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자동차 얘기도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이렇게 수출 데이터에 있어서 플러스가 난 쪽에 있어서의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반도체가 사실 밤 사이에는 좀 또 구글파 또 오픈 AI파로 좀 나뉘어서 주가가 엇갈렸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자신감 있게 또 실적을 베이스로 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반도체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동차주 오늘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관세가 15%로 인하됐다라는 얘기 전해졌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서 너무나 아쉬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현대, 기아차 사실 그동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때 상대적인 소외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러트닉 장관이 이제 SNS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11월 1일부터 소급 인하한다라는 내용을 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제 수출 데이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펀더멘털에 더 집중하자. 더 나빠질 내용들을 이제 다 털어냈다라는 것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저조했는지 데이터 하나 보시죠. 그동안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때요.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상대 주가 보십시오. 너무 아쉬웠죠. 29%나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상대 수익률 더 안 좋았습니다. 33%.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올랐을 때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외국인의 러브콜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했었던 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관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관세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하게 뭐 15%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쳐졌고요. 인하가 된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SUV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미국에서의 앞으로의 또 이 매출의 견조한 부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게 만드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지 생산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적을 분명히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게끔 하는 현대차 그룹의 행보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실적의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은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향후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보면요. 투자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투자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지? 왜 이렇게 분야가 줄어들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로보틱스까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한 투자 건수에 있어서의 정체는 펼쳐지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기대감을 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대차 그룹이 이제 또 반짝하고 사라질 만한 주가가 아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여행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겨울에 과연 여러분 어디로 떠나실 예정입니까? 추울 때는 더운 쪽으로 가고요. 더울 때는 또 더운 나라로 가나요? 여행을 떠나는 우리 아웃바운드 수요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증가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빚어지자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가 우리나라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지금 데이터를 봤더니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일단은 회복을 했고요. 여기에서 내년 춘절까지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일령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에 가지 말아라라는 것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 사이에 뭐 지금 겨울이나 봄 같은 경우에 어디를 갈까요? 일본 못 가면은 뭐 우리나라로 오겠다. 근데 실제로 그게 데이터에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인데요. 롯데관광개발에 있어서 중국계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뭐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추울 때 밖에서 못 노니까 결국에는 놀이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행 와서 결국에 카지노를 또 찾는다라고 하죠.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추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의 월별 드롭백인 순매출액 추이입니다. 매출액 추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을 펼쳐내고 있고요. 드롭백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할 때 얼마나 이제 그 돈을 내느냐인데 드롭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드림타워 방문객 추이가 좀 꺾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꺾인 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한일령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지 못하는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결국엔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카지노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뭐 여행 관련한 여행사 기업들 그리고 뷰티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행주가 단순한 테마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실적까지 함께 담보가 되는 4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주로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행주의 랠리가 얼마나 더 펼쳐질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오늘 경제 시그널 10 헤드라인 10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 기록을 했는데요. 석유류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5.9%대 상승. 데이터 자세히 보도록 하죠.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20으로 1년 전 대비해서 2.4% 올랐습니다. 6월과 7월에 2%대를 기록했었던 물가 상승률은 9월부터 석 달째 2%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5.6% 오르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석유류도 유류세 인하폭의 축소와 고환율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5.9% 오르며 물가 상승세가 견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BOJ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 미국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한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에다가도 일본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나고야에서 열렸던 금융경제 간담회 강연을 통해서 우에다 총재는 12월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일본은 95년 이후에 30년 만에 기준금리 연 0.5%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련한 이야기, 이러한 시장 가운데 비트코인은 결국에 84,000달러가 밤 사이에 붕괴가 됐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에서 확인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이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낮은 금리였던 엔화를 빌려서 다른 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엔화 자체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엔화를 돌려주게 돼야겠죠.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 청산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83,000달러 후반까지 좀 내려갔고요. 이더리움도 또 리플도 9%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붕괴 수준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외국인 14조 원 규모의 역대급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현물과 그리고 선물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을 봤더니 14조 4,500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도 폭탄의 타겟은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반도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로 무려 거의 9조 원 가까운 돈이 쏟아졌습니다. 8조 7,300억 원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뒤이어서 삼성전자가 2조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AI 거품론이 진정이 되고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11월에는 대규모의 매도세가 일시적으로는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일단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죠. 현재 구간 3천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3,500억가량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3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 보실까요? 서학개미의 B2 조장 우려에 정부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화 차원에서 서학개미로 불리는 이 개인의 해외 투자 과열 우려에 제동의 단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조장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해외 주식 투자 규제라기보다는 소비자 보호 관점이라는 취지를 밝혔지만 금융 투자 업계는 정부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린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대신 애꿎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이번 규제에 대해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요. 시놉시스의 2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투자 그리고 시놉시스에 대한 투자 시장에서 기존대로라면은 굉장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겠지만 요새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워낙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에 대해서도 또 어젯밤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어도 오늘 밤에는 또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시놉시스에 2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시장에 전했고요. 이 투자는 자체 AI 생태계 확장을 꾀하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엔비디아의 전략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소식, 기업 내용 보겠습니다. 다우투자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23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다우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인적 분할과 재상장 이후에 밸류에이션을 재산출한다면 현재 구간의 재평가 여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5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분할 상장한 이후에 재상장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장 당일과 다음 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는 보합권 기록이 되고 있고요. 164만 9천 원 기록 중입니다. 자, 어제장 급등했던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최초로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어제 확인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가운데 최초로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죠. 헝가리 데브레첸에 위치한 신규 공장을 통해서 전기차 약 60만 대 분량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이 된 가운데 어제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 역시 5거래일 만에 200억 원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장중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주가입니다. 1.18%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94,0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소식이죠. 4분기 호실적 전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을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관광객 유입과 또 한일령에 대한 수혜 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여행주들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9월부터 석 달 연속 카지노 순 매출액이 5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이로운 실적을 기록 중이고요. 이에 따라서 롯데관광개발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이 숫자가 맞을까요? 2,274%, 무려 2,000% 넘게 증가하면서 5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 5%대 강세 보이면서 2750원 기록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두나무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헤드라인, 정책에 진전이 없어서 신사업에 발목을 잡힌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한솥밥을 먹게 된 네이버의 신사업 본격화에 제동을 거는 규제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정부안 수준에서 멈춰 있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당국의 심사나 승인 과정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두나무가 거래소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ETF 수탁 등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 코인베이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네이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보합권 기록이 되면서 24만 3천 원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기업들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다시 한번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쉬고 있는 중소형주 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 대형주 쪽에서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좀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반면 바이오주들은 좀 그동안의 단기적인 급등 탓인지 알테오젠이나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 또 코론 티슈진 등을 쉬고 있고요. 일라릴리의 이 기술 평가 연장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페트론의 주가는 어제 15%에 이어서 오늘도 8%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슈 점검을 해보고 전략 짜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이 엄청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이제 펼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지난주부터 네.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팝니다만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좀 샀었거든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단기간에 좀 들어왔었던 점. 그 다음에 지금 고객예탁금이 한 77조, 그러니까 85조대에서 77조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개인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코스닥이다라고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단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다음에 벤처펀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요소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점쳐지면서 코스닥들이 단기간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좀 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닥의 한 축인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하죠. 뭐 이런 기세라면 에코프로 10만 원, 지금 상태로는 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올랐었죠. 코스피가 4,200, 5,000 가려면 1,000스닥 당연히 가야 되는 네. 뭐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래야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스피만 가면 코스닥의 개인들이 물리면 소위 이제 계좌가 안 돌아가죠. 계좌가 안 돌아간다라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잠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좌가 돌아간다라는 것이 뭐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계좌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로 또 바꿔지고 이런 것들이 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얘기할 때 M2 증가율을 얘기할 때 실질적인 어떤 화폐 발행량보다 유통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증시에 이러저러한 여러 면에 있어서 다 긍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모멘텀인지 네.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네. 꽤 강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략 전체적인 기업 중에 한 10% 정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당 성향이 40% 정도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한 300여 개 정도로 좀 네. 나타나고 있고 25% 이상에서 5% 이상 증가한 기업들까지 따지면 대략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좀 나타내는 거고 올해 이제 배당 그 분리과세가 올해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최소한 지금 이제 그 대주주들 말고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반도체, 조선, 원자력을 제외한 방산,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원자력을 제외한 이유는 배당과 관련해서는 원전은 아직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올해 이익이 막대하게 나온 부분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금융사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말 이제 12월 달 벌써 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 그냥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막대하게 났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텐데, 와, 오늘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아가지고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핫한 종목들을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KG모빌리티, 우리금융지주, 현대오토에버, HLB 페노션, 그리고 금호타이어와 펩트론, 천일고속과 현대로템까지 꼽아봤습니다. 자, 원전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강하네요. 지금 장 초반에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오르는 시장,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도 꽤 강하고요. 전력 설비도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퍼포먼스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원전이 살짝 약한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네. 여전히 원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존 주도주가 다 보면은 차트가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뭐 찰실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섹터별로 좀 다른가요? 일단 그 주회비를 오는 뭐 특별한 뭐 기대감 이슈가 네. 있는 거고 원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온 것들이 원전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주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전체로 볼 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다들 이제 보고 계신 거죠.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SMR 같은 경우도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주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중동 순방하면서 튀르키예와 MOU를 또 맺었던 부분들, 요거는 정책적인 기대감입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그냥 단기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예빌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한 1, 2년에서 3, 4년 정도면 짓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은 빨라야 SMR 같은 경우도 2030년이죠. 그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특히 이제 가스를 이용한 부분들인데 여기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가스 터빈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두예빌이 이제 곧 납품할 가능성에 대한 뉴스들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전이 나올 때까지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원전이 나오는 과정까지 이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놓고 보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전력의 그 일정 부분 양을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 터빈이 관련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기에 주 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두예빌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원전주들과 다르게 두예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그 이슈가 나타난 것 같아요. 결국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머스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터빈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거. 올해 내 아마 3기 정도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두예빌 같은 경우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오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도 좋고 가스터빈도 좋고 그렇죠. 뭔가 이제 이걸 이제 옛날 얘기로 하면 쌍두마차를 끌고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절하신 네. 표현인데
하나만 갖고 있는 기업보다 그렇죠. 현대로템처럼 무기가 두 개예요. 무기가 두 개 있는 거. 현대로템은 방산과 열차 두 개 다 열차 두 개가 갖고 있고 두에빌 같은 경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하나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해야죠. 다 잘하는 거 네. 이런 거라면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그런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 중에 글로벌리 이런 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네. 것은 어마무시한 그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97,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10만 원을 넘어서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지금 7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못 샀던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7만 5천 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을 뒤에 비해서는 잘 안 깼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11월 중순에도 중하순에도 이제 그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렇다라면 지금 정도 수준이다라면 그리고 다른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뭉치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120선이 밑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유의할 수 있겠다.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유의할 수 있겠다. 9만 원보다 두에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오랫동안 횡보한 것에 비하면 별로 올라간 폭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원전주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전력 인프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언제 넘어가느냐? 지금 이제 자막에 저렇게 넘어갔는데 언제 넘어가느냐? 저 시점을 명확히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넘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예상 시점보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 예, 가능성은 그런데 시점은 모르지. 이 시점은 모르죠. 네. 근데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12월 말이면 이제 산타 랠리가 이제 기대가 좀 되는 네, 부분들. 네.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증권사들 그 시황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1분기 때 그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EPS 증가폭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산타 랠리보다는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1월 1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두에빌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그리고 너무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원전 관련해서 보면요. 항상 저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원전 짓겠다 땡 해서 시작을 하면은 트럼프 정권 끝날 때 돼서도 이게 될까 싶거든요. 원전 짓겠다 땡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짓겠다, 그러니까 땡이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제 그러니까 첫 삽을 뜨는 거죠. 짓겠습니다 해서 완료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가 트럼프 행정부 끝난 다음에 이게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첫 삽을 뜨겠다라고 하면 네. 그 첫 삽을 뜨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부터 우리나라 한 5년 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단축시킨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원전 짓는 게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2030년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를 투자하는 방식은 어떤 정책적인 첫 삽을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한번 올라요. 올랐다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전략을 현실적으로 펼치시는 것이 원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스가이에서 마누가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쪽에서 원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이었잖아요.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쁜지 그런 얘기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안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대세적인 이전에 있었던 원전주의 상승을 기대하려면 가스터빈도 가스터빈이긴 네. 하지만 원전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 또 한 해 동안에 소회도 밝히고 하면서 쫙 이제 청사진을 펼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를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면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 처음에 먹으면 너무 달죠. 근데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는 배가 부르니까
그 효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죠. 첫 번째 먹었을 때 짜장면과 두 번째 먹었을 때 짜장면의 효용이 다르다. 원래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첫 번째 먹는 게 제일 네. 좋은 거죠. 뭐든지 첫 경험은 굉장히 이제 신선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하겠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원전을 하겠다. 네. 이럴 때 신선도와 이제 다시 나는 원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처음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슈의 선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야 그때는 기분 좋게 주식을 샀더니 얼마 못 가 또 떨어지더라. 몇 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는 그 웬만한 뉴스를 가지고는 반응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최근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원전주보다는 대안으로서 전력 인프라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업부터 현대일렉, LS일렉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원전 시대도 분명 오지만 그 시기가 길다라고 보면 당장 우리는 또 시간도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도 다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 오늘 또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으로 가수급이 잡히거든요. 이런 쪽들로 대안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산엘러빌,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네. 원전 투자 그리고 두산엘러빌리티 등을 투자할 관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 쪽에 있어서 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다른 원전주보다 두해비율은 조금 다르게 보긴 하지만 가스터빈. 일단 두해비율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기존의 원전주만 봤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라든지 산일전기,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들로 새롭게 공부를 하셔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EPS 증가율에 따른 주가 상승폭을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 전력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좀 고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요 모멘텀으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현대오토에버. 결국에는 이제 AI 쪽에 있어서 GPU를 지금 어떻게 일부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몇 장 받은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는 네.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26만 장을 받기로 했고요. 26만 장 중에 5만 장은 삼성전자, 5만 장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5만 장은 현대차, 네. 그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5, 25에서 딱 26만 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일부가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보면 가장 지금 이제 그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곳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통해서 다양한 AI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도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 오늘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히 현대오토에버가 단기간에 오늘 이제 급등한 뭐 15% 가까이 이제 14% 정도 이제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5만 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26만 장을 바탕으로 가장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겠냐? 물론 다 나올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현대차의 자율주행을 좀 꼽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는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클로바엑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쓰는 거고 정부는 이제 논외로 치는 거고요. 각 기업체로 갈 거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많이 수혜를 받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토에버가 강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공장 신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새로운 포부들이 나오면서 오늘 4%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시장에 관심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현재 주가 14%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결국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전에도 주가가 이때가 언제였죠? 10월 달이었죠. 10월 말 달에도 11월 초였습니다. 엄청나게 예. 급등을 했고 예. 좀 쉬어가더니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청사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네. 부분이고요. 현대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서 이제 부품단에 있는 거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장이라고 그래서 네. 전력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IT
를 전부 다 이제 총괄하는 게 현대오토웨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통합, 유통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센서를 이제 본다라든지,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기 다 이제 현대오토웨버의 어떤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글쎄요, 근데 지금 뭐 이 부분은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로봇을 담당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융합적으로 자동차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제 GPU가 들어오고 이런 뉴스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일은 GPU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받침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퍼포먼스를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대오토웨버 매출로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GPU 그거 가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GPU의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걸 이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매출로 이뤄내야 되는 게 이제 현대오토웨버의 입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난번에 11월 말 10월 초의 상승 흐름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도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소액의 금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부터 현대오토웨버의 상승 흐름에 베팅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것도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뉴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정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20% 이상 올라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고 직전 고점의 매물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 지금 23만 원 올라감으로써 지난번에 있었던 매물대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 물량들이 지금 현재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U자 형태를 그리면서 다시 그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GPU에 있어서 물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HM 직스, 이걸 긱스라고 읽어야 되지 직스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일부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건설이 돼서 HM GMA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성에도 울산에도 예, 그 관련한 기술이 지금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게 과연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효용성과 이런 것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를 시장에서는 기대 포인트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기술이 워낙에 지금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이런 것들을 또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축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이겠지만,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시는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밀한 과정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세 공정보다는 어느 정도 그 공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용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작은 어떤 공정,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미세한 것보다는 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네. 뭐 시트를 끼운다라든지 바퀴를, 요즘 웬만한 거 다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고, 말씀하신 울산도 지금 전환 과정에 있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슬라는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물론 메이저 업체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견급 이상 정도에는 그런 기술을 충분히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전략이라든지 현대오토웨버의 어떤 IT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큰 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개별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업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라기보다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기술력에 대한 전파,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떻게 보면 특허료 이런 것들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현대차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글로벌 메이저 업체로 발돋움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 대한 접근은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또 현대오토에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또 주가에 얼마나 큰 레벨업을 만들어주게 될지 여부도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대오토에버 얘기 나온 김에 현대차 그룹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자 현대차의 주가가 4.71% 강세, 지금 기아차의 주가도 현재 구간 3.56% 강세입니다. 사실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이 시장의 관점인데 관세 한번 15%로 인하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장 지금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오른다라고 보세요? 한번 러트닉 장관의 그 발언이 이렇게 큰 건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차의 저는 지금부터 현대차는 굉장히 잘 유심히 봐야 된다. 오늘이 저점일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장이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죠. 1시간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시간이 갈수록 더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대차에 대해서는 오늘 꾸준히 매도를 잡아먹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도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호가들을 놓고 보면 호가창을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호가창을 놓고 본다라면 매도 호가는 보통 이제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매도 호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팔려는 분들이 걸어놓는 게 많고 매수 호가도 밑에 살려는 걸어놓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매수 호가보다 매도 호가가 많은데 매도 호가를 잡아먹고 있어요. 이거는 호가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호가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6만 6,500원에 대략 한 뭐 8,000주, 그다음에 뭐 2만 주, 15,000주가 있고 사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26만 7,000원에 팔려고 한 분들이 1,000원이면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파는 거죠. 1,000원보다는. 근데 지금 여기다가 내가 밀리면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상대 강도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팔려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 걸어놓으면 매도세가 쌓이니까 여기다 대고 매수에다 이제 때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매수세가 좀 투입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면 저는 이제 자동차 그동안 저도 상당히 뭐 계륵 같은 존재 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주 오늘 정도의 매수세라면 한번 신규로 분할 편입하는 것도 권고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수급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야 한다. 예. 지금 지금이 사도 된다. 저점이다. 지금 사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된다의 관점은 내년 시장에 대한 혹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기저의 바탕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수급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라든지 내년도 판매라든지 친환경 전략이라든지 오늘 또 나온 뉴스들도 보면 큰 뉴스는 아니지만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인도 지역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또 내년에 또 크게 계획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른 게 지금 현대차의 어떤 하나의 단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차를 좀 봐야 되겠고 오늘은 또 이따가 또 다른 현대차 그룹의 추천주도 오늘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을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셨을 텐데 네. 오늘이 조금 매수 시점이 아니겠나.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매수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의 일환으로 최근에 타이어주의 주가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금호 타이어가 고점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1%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와 진짜 고점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주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타이어가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요.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예. 전기차를 타본 적이 한 번도 네.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전기차를 타볼 기회가 있어 타봤더니 이게 안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니까 잘 나가죠. 저도 모르게 예. 막 150, 160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밟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타이어 마모가 엄청 되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네. 좀 다릅니다. 전기차용 타이어가 다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회사는? 몇 개 안 되는 네.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경기 둔화에 따라서 리타이어에 대한 부분들, 타이어를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호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첫 번째 타이어에도 많이 좀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금호 타이어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타이어를 우리가 저게 금호 타이어가 저거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타이어는 배로 실어 나르는데 비행기로 실어 날랐던 적이 있습니다. 납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맞췄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유통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타이어 하나 들으시려면 여성분들은 타이어 하나 제대로 들기 너무 무겁죠. 엄청 무겁죠. 저 못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네.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에 이제 감으로써 유럽 메이저 업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저걸 납품할 수 있고 또 많은 많은 이제 업체들이 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금호 타이어가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증설을 한 것도 좋고 지금 최근에는 미국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해소가 됐고 네. 이거는 뭐 미주, 유럽 할 것 없이 타이어주가 지금 물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이제 타이어를 이제 못 쓰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타이어주들에 대해서는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모품이고 저도 지금 앞 타이어 바꿔야 돼요. 자꾸 바람이 빠졌다고 신호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앞에 두 짝을 동시에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요? 한쪽만 바꾸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짝을 다 바꾸시지 않으려면 두 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타이어 마모도에 따른 균형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새 타이어를 거기다 끼우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타이어가 네. 달았는데 하나 이렇게 되면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두 짝씩 가셔야 돼요. 최소한. 그건 상식입니다. 그럼 또 돈 2배로 깨지겠네요. 예, 제가 그 군대 또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건데 어찌 됐든 어.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 친환경 판매에 대한 증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타이어주 근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도 더 주가의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차트상 부담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밑에서 내가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봐야 되는 거지만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그거는 주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네. 주가를 순응해야 되는 추세 추종 전략에 의하면 지금 저는 뭐 부담스러워할 자는 아니다. 네. 우리가 9월, 10월에도 경험했습니다만 껄껄거리였잖아요, 다.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쵸. 여전히 주가는 우상향했다라는 측면,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결국 이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차 소장님의 오늘장 토픽 앞서서 힌트 잠깐 주셨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고르셨다고요? 예, 현대 글로비스를 좀 네. 봤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을 한 이후에 오늘 이제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 3%대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이 현재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하는 그 중기적인 부분들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글로비스 12월 말까지 꼭 사셔야 됩니다.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 배당락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한다라고 했고 최근에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모멘텀들을 놓고 본다라면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손절을 할 가능성보다는 상승 여력과 배당 매력도가 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또 연말에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 16만 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KCC 글라스 실적은 악화됐는데 중간 배당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몽익 회장의 곳간 불리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첫 번째로 점검해 보시고요. 노랑풍성이 비용 통제와 시비 전환권의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빨간불이 들어갔다는데 관련된 내용 두 번째로 체크해 보시죠. 끝으로는 SK 어드밴스드입니다. 에비타 마진이 악화되고 있으면서 투기 등급까지 위험 등급으로 오르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범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이 KCC 글라스 중간 배당 관련된 이야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글라스가 주주 환원 강화를 명분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 중간 배당이 정몽익 회장을 위한 게 아니냐고 눈총을 받고 있다고요. 예, KCC 글라스가 올해 상반기 결산 후에 주당 600원의 중간 배당을 집행했는데요. 발행 주식 가운데 자사주 27,179주를 제외한 1,594만 주에 대해 9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KCC 글라스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중간 배당을 집행했다는 점인데요. KCC 글라스는 주력 사업인 유리 부분이 부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411억 원의 영업 손실과 46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KCC 글라스는 2020년 1월에 KCC에서 인적 부달된 이듬해부터 결산 배당과는 별개로 해마다 DPS 800원에서 1,000억 원 수준의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 주주차 환원 차원에서 배당 여력 된다면 충분히 또 배당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자라 하더라도 곳간에 여유가 있거나 FCF가 플러스라면 기존 배당 기조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KCC 글라스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388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짚어볼 대목은 KCC 글라스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중간 배당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KCC 글라스는 출범 초기 7천억 원가량이던 매출 규모를 2조 원대로 불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뒷걸음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출범 첫 해인 2020년에 1,324억 원이던 순이익은 2021년에 1,172억 원에서 점차 감소해 작년에 37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순이익률도 18.6%에서 1.9%로 급락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배당에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를 뜻하는 배당 성향은 동기간 25.2%에서 77.6%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KCC 글라스의 이 배당 정책 강화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본 건 아무래도 최대 주주인 정몽익 회장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KCC 글라스의 이런 배당 정책이 오너인 정몽익 회장의 곳간 불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정몽익 회장은 27.1%의 지분율을 보유한 KCC 글라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정 회장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KCC 글라스로부터 수취한 누적 배당금은 435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중간 배당이 집행되면서 26억 원을 추가로 얻게 됐습니다. 특히 순이익에서 정 회장의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4.9%이던 순이익 대비 정 회장의 배당금 비중은 2021년에 8.5%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1%까지 늘었습니다. KCC 글라스가 정 회장의 곳간 불리기에 급급하냐는 지적을 받는 건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KCC 3사 가운데 급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정 회장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KCC 글라스에서 받은 급여는 총 226억 원인데요. 이는 형인 정몽진 KCC 회장의 123억 원과 동생 정몽열 KCC 건설 회장의 104억 원을 훌쩍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슈 플러스 시간에 이 KCC 글라스가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한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이 연기가 됐다고요? 예,
KCC 글라스가 NH투자증권과 KB증권사를 내세워 채무상환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을 준비했었는데요. 1,000억 원 규모의 3년물짜리 회사채를 오는 10일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로 오늘 수요 예측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잠정 보류됐습니다. 그러면 KCC 글라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채 발행 스케줄을 변경한 이유가 나왔을까요? 국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현행 2.5%에서 동결하면서 추가 인하를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기존에 들어있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빼고 추가 인하할 가능성으로 대체했습니다. 한은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방향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시장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KCC 글라스에 해당하는 AA-급 회사채의 경우 3.5%를 넘어섰습니다. 통상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서둘러 발행에 나서기보다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KCC도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한 건데요. 다음 수요 예측 시기는 내년 1월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KCC 글라스의 주가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7,300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KCC 글라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여행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여행사인 노랑풍선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흑자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사업 연도가 9분응선이 넘은 시점에서 이익 지표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고요? 예, 노랑풍선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19억 원의 영업 손실과 4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3억 원으로 집계됐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고 순손실 폭도 27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김진국 대표가 올해 흑자 전환의 사활을 걸었던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노랑풍선은 2023년 흑자를 달성하면서 코로나19 터널에서 빠져나온 듯 했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를 내면서 실적 개선에 사력을 모아왔습니다. 네, 주변을 보면 국내외 여행 가는 분들이 꽤나 많고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노랑풍선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받아들게 된 원인은 뭘까요? 예, 노랑풍선이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변변치 않은 건 먼저 하계 휴가 특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여행 수요가 10월 추석 황금 연휴 기간으로 밀리면서 3분기 영업 활동이 전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3분기 노랑풍선의 주 수입원인 여행알선 수입은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억 원이 줄었고 항공권 총액 매출은 107억 원 감소했습니다. 김진국 대표가 강조했던 비용 통제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비용은 827억 원으로 이 기간 벌어들인 매출 808억 원을 상회합니다. 영업활동과 다소 무관한 금융비용이 늘면서 순손실이 불어나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3분기 노랑풍선이 지불한 누적 금융비는 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23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게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손실이기는 하지만 손익계산서의 주요 지표인 순이익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노랑풍선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건 작년 7월에 찍었던 3회차 시비, 즉 전환사채와 연관됩니다. 당시 노랑풍선은 5년물짜리 해당 시비를 발행해서 150억 원을 끌어왔는데요. 발행 시점에 노랑풍선의 주가가 5,000엔 후반대라는 점을 고려해 전환가액은 이보다 비싼 6,670원으로 설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노랑풍선의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지면서 올해 2월 전환가액이 5,164억 원으로 하향 리피싱 됐습니다. 저점에 머물던 노랑풍선 주가는 하반기 들어서 상승 흐름을 탔고 9월 6,000원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노랑풍선 주가가 12 전환가를 추월하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이에 맞춰 12 전환가액도 6,054억 원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주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제3회차 12 전환권 가치가 상승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는 발행사인 노랑풍선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데요. 채권자가 자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랑풍선에 유입되는 자본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전환권 가치 상승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된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노랑풍선 관련된 이야기 점검해 보셨고요. 노랑풍선은 지금 이 시각 2.5%가량 밀려나면서 주가는 현재 5,41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SK 어드밴스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저가 공세 여파로 리밸런싱이 한창인 석유화학업계 관련 이야기인데요. SK가스의 자회사죠. SK 어드밴스드의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예, 지난 6월에 나이스 신용평가가 SK가스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었는데요. 이 회사 재무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SK 어드밴스드는 2014년 9월 모회사인 SK가스에서 물적 분할된 것으로 2016년 4월 울산 용영 공장에서 프로필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SK가스에서 프로판가스를 공급받아 프로필렌을 만들어 자회사인 울산 PP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울산 PP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을 만듭니다. 프로판에서 프로필렌, 다시 폴리프로필렌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구축된 셈입니다. 하지만 SK 어드밴스드는 안정적인 원료와 원제품 수급처가 마련돼 있음에도 2022년 중국발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자 적자 터널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2년 1,290억 원의 첫 영업 손실이 난 데 이어서 2023년에는 824억 원과 2024년 1,16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1,05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쌓이면서 4년 연속 적자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입니다. 네, 특히나 이 신용평가사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에비타 마진이 시장의 우려를 또 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 재무지표인 에비타 마진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등급 하향 트리거가 재차 발동될 경우 BB까지는 단 한 노치만 남겨놓게 됩니다. 에비타는 감가상각비, 무형상각비 등이 더해진 만큼 영업이익보다 기업의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는 합니다. 2021년 9.7%이던 SK 어드밴스드의 에비타 마진은 2022년에 마이너스 10.7%로 전환된 뒤 2023년에 마이너스 5.1%, 작년에 마이너스 8.8%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11.9%로 악화됐습니다. 작년 6월에 나이스 신평이 SK 어드밴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한 배경입니다. 나신평은 주요 등급 조정 지표로 에비타 마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비타 마진이 2.5 미만인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하향 트리거가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어드밴스의 이후 재무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에비타는 마이너스 14.9%를 기록했습니다. SK 어드밴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수익성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2021년까지만 해도 1,043억 원이던 순차익급은 지난해 4,678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회사인 울산 PP가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진행한 550억 원의 유상증자에 투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부 조달금이 늘면서 SK 어드밴스드의 부채 비율도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에 97.6%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300%대에 이어 올해는 500%대에 진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3분기 SK 어드밴스드의 부채 비율이 841.6%를 기록하면서 1000%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신평은
에비타 마진과 더불어 부채 비율이 250%를 계속해서 넘을 경우 하향 트리거가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SK 어드밴스드의 이 신용 등급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SK 어드밴스 측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평사는 통상 1년 단위로 정기 평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설량 트리플 B에서 한 단계 내려가더라도 트리플 B 제로가 되는 만큼 더블 B까지 떨어지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평사는 정기평가 외에도 재무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수시평가를 통해 신용 등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더블 B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투기 등급에 근접했다는 것만으로도 SK 어드밴스드의 시장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모회사인 SK가스 신인도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SK 어드밴스드의 모회사죠. SK가스는 약보합권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23만 7천 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범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오늘 인터뷰를 나누려고 저희가 이전부터 사실 계속 차곡차곡 준비를 해뒀거든요. 근데 오늘 또 때마침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뭐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관련한 업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내용들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10월에는 좀 주춤했었는데 11월 들어서면서 확 달라진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꽤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 효과에 대한 것들은 오늘 날짜로 아마 났죠. 미국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관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 실적 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위력을 많이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비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나마 이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됐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제로 대형 친환경 SUV라든지 고급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관세는 지금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진 부분들은 이유가 뭐 추석 연휴도 좀 있었고 또 이 조정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며칠 동안 아마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향이 이제 10월 실적이 좀 떨어진 이유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대비해서 11월에 수출이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10월에 대한 기저효과도 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고요. 또 아마 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일단 10%의 관세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에서 15%로 내려간 그 10%를 소급 인하해주겠다. 맞습니다. 소급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25%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일본이나 유럽은
이 미국하고 FTA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네. 대한민국이 0%인데 2.5%에 대한 혜택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과 마찬가지로 15% 관세로 똑같은 시점으로 출발선이 똑같아진 건데 네, 네. 2.5%는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실 글로벌 경기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요. 변수가 많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달러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관세까지 더불어져서 사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글로벌리한 시장 속에서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되면은 올해는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전쟁을 피다 보니까 네. 글로벌 기준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모든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도 안 하고 현금을 안고 있는 상태였었고 또 이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때문에 달러를 다 기업들이 다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진 이유가 네.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가 좀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좀 나은 게 지난번 이번에 팩트시트까지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관세가 결정이 됐다는 거,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는 게 그나마 낫고요. 네. 그러나 부품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알루미늄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50% 관세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의 하체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50% 관세를 무는 이런 부품들이 아직도 이 상당히 혼재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지만은 그나마 10% 줄어들었다는 거,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수출보다도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논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의 어떤 혜택, 이점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측면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합세 형태에서 최대의 실적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상 최고치의 자동차 완성차 쪽에 있어서의 수출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라고 따지면은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뭐 전기차나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미국 수출 얘기할 때는 항상 하이브리드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그쪽이 더 좋나요? 가장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9월 말로 이 전기차에 대한 혜택 약 1,000만 원 정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 미국에 수입되는 수입 전기차나 아니면 미국 내 빅3도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9월 말까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밀어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9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미국 내에서 별로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하면은 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주택이 많고 또 차가 워낙 이제 픽업 트럭 차 크고 연비가 좀 떨어지는 가솔린 기반이거든요. 근데 뭐 미국에서 차 운전을 저도 예전에 몇 번 해보면은 유류값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반 자동차에 대한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는데 최근에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많이 따지면서 실제로 고부가가치가 높은 차종에 대한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하이브리드 연비에 대해서는 일본 도요타와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비 또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는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기대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전략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기아차도 하이브리드카가 좋긴 하지만 기아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을 미국에서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내년도에 제네시스 라인업을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더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다변화되는 제품군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더욱더 크게 공략할 만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을까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게 되면은 뭐 이 시장 규모는 자동차 분야가 글로벌 넘버 3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전체의 수익의 과반을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네. 근데 관세가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10% 관세가 혜택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는
이 손해를 덜 보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제네시스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그쵸. 요새 이제 유럽하고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가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다는 거. 근데 다양성 측면에서는 가솔린 차량하고 전기차뿐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뭐 GV80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가 내년에 나오고요. 맞아요. 또 GV70에 ER EV가 나오거든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이것도 이런 모델들은 이 최근에 미국인의 어떤 소비자 선택도 측면에서 다양성을 키우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다양성을 키운다는 거 이런 모델들은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제 현지 생산하면서 주요 거점들을 더 글로벌리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보다는 현지에서 거점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글로벌리한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뭔가 판매 구조가 변화되는 것은 향후에 우리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체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면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 재편되고 모빌리티.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로 여기에는 이제 꼭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포함이 되고요. 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것들 또 실질적으로 플랫폼이죠. OS라 그러죠. 우리 휴대폰 보면 OS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OS를 자동차에서 알고리즘을 자체 알고리즘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관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SDV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알고리즘 OS를 차 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종속이 돼버립니다.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대오토에서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SDV에서 아마 올 한 4개월 전에 플레오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삼성폰 하게 되면 삼성의 뭘 씁니까? OS를 안드로이드. 예, 그렇죠. 안드로이드 네.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는 플레오스라고 지명을 지었고요. 내년에 이 컨셉트카가 나와요. 그래서 2027년, 8년에 완전히 전용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앱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새로운 이 첨단 안전과 편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앱이 있으면 그냥 운행을 하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테슬라예요. 네.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체적인 OS가 필요하다고 나온 게 현대차 그룹은 바로 플레오스입니다. 그래서 플레오스가 내년에 페이스카가 나오고 그 이후에 2년, 3년 이후에 정식적으로 이제 종목이 들어가는데 이때 되면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보유한 이런 기업이 되기 때문에 SDV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또 프리미엄 또 차종의 다양성 현재에 맞는 차종 또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런 부분에 지형성이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사우스 기업들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자원을 무기류해서 자국 우선주의 일단 공장 들어와 이런 논리거든요. 이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공장 나가면은 국내 산업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노사 간의 불안정 특성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맞춰가느냐가 그러면서도 첨단 기술과 미래의 융합체험 모델 모빌리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미래의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는 많고 해결 과제도 아직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S가 앞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의 주요한 뭔가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AI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IT, AI가 이 자동차 업종에도 분명히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GPU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GPU 요새 네. 이제 며칠 전에 하는 게 구글의 TPU지 네. 않습니까? 이제 TPU하고 이 쌍도 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차에 들어갑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젠슨 왕 이번에 와서 현대차 그룹에 6만 개 정도의 GPU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개죠. 5만 개 주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설계에 있어서 또 차가 이 자율주행 레벨 4가 3, 4년 이후에 완전히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요. 제가 한 가지 딱 짚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9년, 30년은 굉장히 주목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10가지 요소가 모여 있어요. 어떤? 네, 트럼프 임기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미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오든지 간에 좀 더 나아지지 않겠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레벨 4의 이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이 3, 4년 이후에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2029년, 30년이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이 뭐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서 각 시스템의 응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현이 된다는 부분들.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구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것들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내화성을 갖춘 배터리의 완성도가 좋아진다는 거. 또 전기차가 지금은 과도기 모델이지만 4, 5년 정도 이후에는 완전히 안정돼서 주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꼭지가 10개 정도가 집중돼서 해결되는 게 2029년,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그 3, 4년, 4, 5년 이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비부터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때가 되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폭발성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니까 앞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4, 5년부터 장기적으로 볼 때 2029년, 30년에 대한 주목이 모빌리티하는 폭발점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나온다는 측면을 많이 주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정말 폭발적인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와 거기에서 현대차 그룹의 역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앞을 놓고 보자면 네. 2026년에 대한 데이터들 사실 지금 시장은 계속 이제 반도체 외의 실적이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는 섹터로 자동차를 꼽고 있긴 합니다만 네. 관세 영향이 지금 10%포인트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을 보면은 상단에 룸이 좀 막혀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실적에 있어서의 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어떤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것들도 뭐 미국에서 대법원 결과도 아직 나오진 않았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자동차 분야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은 뭐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꼭 트럼프 관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래 모빌리티는 큰 변혁을 일으키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의 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또 일반 반도체가 주문용 반도체라고 그러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 전기차는 단순한 예전에 자동차의 이 이동수단,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관련된 칩들이 4, 5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 모빌리티가 좀 변화된다라는 것. 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보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쳐서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또 UAM은 2, 3년 정도 딜레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용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수년 이내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요. 뭐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뭐 이 보호무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렇죠. 또 관세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될 거고요. 또 각 지역에 만난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것들도 자동차에 대한 변화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고민이. 자, 내연기관차 살 것이냐, 하이브리드 살 것이냐, 전기차 살 것이냐, 또 중간 모델이 워낙 많잖아요. 예전만 해도 신차를 살 때 한두 가지 고민을 하고 디자인이나 옵션, 가격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에너지원을 뭘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게 하고
또 제조업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사실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른 라인으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런 종류가 많은 데다가 네. 또 세단보다 SUV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차종의 크기에 따라서 SUV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또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대중 모델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요. 또 이런 모델에서 가성비에 대한 거, 품질과 가격에 대한 거를 현장의 이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델을 전체를 구성하기는 어렵거든요. 선택적으로 택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틀려졌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때 그걸 이제는 라인이 아니고 셀이라고 부르죠. 네. 셀이라는 곳에서 차종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향후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공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게 고민이 해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라인을 네. 통해서 물론 이제 이 가솔린 하나만 생산하다가 뭐 하이브리드 같은 홀류 생산 시스템이 됐지만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싱가포르 센터 같은 네. 경우에는 아예 세계적인 시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동화뿐만 아니라 스팟이라는 개 로봇이 검사 같은 거 다 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는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제 투입이 될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셀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방 안에서 모든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향후에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대량 생산 자동차 생산 구조가 완전히 이제는 탈바꿈 많은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한다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여의도에 한 4배 된 규모의 880명이 근무를 해요. 사람이 880명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사람은 사람 880,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기나 맞습니다. 로봇인 거죠. 로봇, 이동 로봇. 아. 그다음에 스팟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에 대한 거. 자동화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대한민국 산업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화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투입하던 자리를 로봇이 투입하게 되면은 노사 문제가 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함부로 투입하지는 못하지만은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는 이러한 자동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차의 경쟁력, 가격까지 최종 품질까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방법까지도 도출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한 비중을 키우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미 시장 내에서 현대 기아차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이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미 안에서? 역시 현재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40% 정도가 돼요. 네. 10대 중에 4대는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면 일단은 혜택에 대한 것들도 크지만은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2030년에 80%까지 올리겠다. 관세 문제에 대한 것들도 헤쳐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완성차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미국을 제외한 해외 다변화를 시켜야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도 글로벌 넘버 3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의 글로벌 모빌리티,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이 캘리포니아주 LA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보통 삼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시장의 중요도가 커진다는 거.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공식과 동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림, 관세 이후에 지금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또 전기차도 점차 이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충격이 헤쳐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요. 그리고 가성비에 대한 거,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아직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 가격이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시점이 3, 4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되면은 소비자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차, 큰 배기량, 또 연비는 좀 떨어지고
또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소리하는 것들이 유럽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것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인지를 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의 가장 큰 거는 SUV, 큰 대형, 중대형 SUV가 인기를 끈다는 거. 그다음에 연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주요 꼭지점 등이 하나입니다. 이걸 공통분모를 현대차그룹이 잘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은 어때요? 미국에서의 판매,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도 되게 많이 쓰인다라고 하고 공격적으로 좀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던데. 지금 어려운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한 8%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관세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네. 또 마케팅 비용, 또 타사 대비해서 경쟁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까지 떨어졌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1% 정도씩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안정된 부분이 나오는 거고 또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면서 관세에 대한 것들도 후반에 4, 4분기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 기대감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다양성 측면에서 좀 더 안정되게 미국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올해보다도 한 1%에서 1.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이요? 유럽이라든지 또 동남아 쪽, 또 인도는 인도만의 별도의 시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쪽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2년인데 한 달뿐이 안 남았거든요. 12월 내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그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이 나오면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바로 재인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죠. 물론 인수하는데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워낙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입지가 긍정적이어가지고 이 시장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향후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도 중요하고요. 지금 막 시작한 인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미국과 유럽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뭐 보조금 관련한 정책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뭐 전기차나 EV 배터리 쪽에 있어서 워낙에 잠식이 크다 보니까 좀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유럽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입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중국의 배제로 좀 커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뭐 기아, 현대 모두 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독일을 비롯한 3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내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근데 유럽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차종에 대한 선택을 하면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같은 차종을 끄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차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여기에 틈을 벌린 게 바로 현대기아에서 한 8%, 9%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중에서 무공해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이 중국의 BYD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자리매김에 네. 이제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를 해도 실제로 이 가격 경쟁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그 공포감이 중국의 어떤 밀려 들어오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혜택에 대한 거, 또 유럽 내에서의 어떤 이 중국을 배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차지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거는 왜냐?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는 한중일 싸움이거든요. 일본은 파나소닉 하나뿐이 없고 테슬라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중 싸움이에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유럽 내에서도 영역을 좀 차지한다는 거. 전기차가 중국의 전기차가 약간 배제되면서 그 영역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좀 약한 부분들은 가성비 좋은 전기차. 내년에 뭐 BYD 돌핀 들어온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 받고 1,900만 원대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근데 그거를 대항을 전기차 제일 저렴한 게 한 2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이 캐스퍼의 전기차거든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도 크기다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온 BYD 아토3보다 실질적으로 이 실내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가격에 대한 것들이 도리어 낮지는 않고 높거든요. 근데 이 돌핀은 가장 최저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1,950만 원에 판매된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한 400km 된다? 그럼 대항마가 현대기아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쵸.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공포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코 같은 거 이미 다 내년에 한 샤오퐁도 그렇고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일반 승용, 상용 중국의 공략이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역시 대한민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거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선진 시장 중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통과되면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다는 공식 이 부분들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여전히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청난 가격의 이 가격 깡패라고 하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고민은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는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역시 이제 똑같은 가격대의 전기차나 이 배터리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성비로 하기는 어렵죠. 가성비는 어려워요. 네. 결국은 품질로 승부를 좀 봐야 되고요. 또 프리미엄급 좀 특화되고 기술적으로 일단 차라는 것 자체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끌다 보면 차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러지만 달리다가 나사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차 하게 되면은 품질과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또 현대기아차는 인정을 해주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차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밀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뭐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했지만은 중국산 버스 국내 시장 50%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30% 됩니다. 평균은요. 그리고 50% 넘어간 거는 딱 한 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는 국내 기업이 이 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산을 덜 했기 때문에 못했던. 상대적으로 중국차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요. BYD 전기버스가 국내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조금을 싸다. 안 받는데도 싸다는 얘기니까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거기다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가 그래서 논란이 많으면요. 보조금을 안 받고 팔아요. 근데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배터리는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NCM 배터리잖아요. 근데 TSMC나 이런 중국의 NFP. 그 중국의 배터리나 이런데 BYD 배터리도 그렇고 여기는 LFP와 NCM 배터리 양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모델을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NCM뿐이 없어요. LFP는 지금 이제 본격화돼 내년에 ESS용 고정으로만 쓰는 것만 나오지 이 자동차용은 내후년 말에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 날개 하나뿐이 없어요. 네. 거기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고민도 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지금 밀려가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모델은 괜찮은데 이 가성비 전기차는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공포감이 좀 아직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중국을 가성비로 이기기는 어려워서 이게 뭔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으로 이겨야 하는데 기술도 사실 중국이 그렇게 뭐 뒤지진 않잖아요. 뒤지 않는 정도가 요새는 초청도 안 하고 예전만 하더라도요. 저 같은 게 중국 많이 가면 칙사 대접을 해줬어요. 얻을 게 많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쳐다보질 않는 게 야, 니네나 우리나 똑같아. 안 부릅니다. 사람만 인재나 빼가는 부분도 네. 많고요. 그래서 중국의 공포는요. 1년에 한 번 가도 시장이 변해 있어요. 너무 빨리 변하고요. 너무나 그리고 빨리. 예전에 싼 차에 대한 이미지가 양적인 팽창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질적인까지 올라오니까 질적인과 양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간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고 또 아까 자국 우선주의 또 보무역 정책으로 간다는 거는 WTO나 FTA를 기본으로 하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은 많고 해결 과제는 많은데 우리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봇 얘기까지 하면 로봇도 사실 중국이 워낙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는 환경이 될 것인가 여기서도 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중국 하게 되면 로봇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배터리 자체가 로봇에 씹는 배터리가 지금 자동차의 고성능 배터리보다 서너 배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왜냐? 두세 시간 일하다가 다시 가서 본인이 충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충전기에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로봇 하게 되면 로보빌리티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사람과 같이 걸어 다니는 거. 뭐 BMW는 피규어 모델 이미 이 공장에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네. 현대차는 뭐 아시겠지만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거든요. 이 모델이 앞으로 이 실제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상용 모델로 일반 가정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년 이내에 2천만 원 정도로 보급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뭐 이 각 작업 현장이라든지 각 가정이라든지 굉장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화까지도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된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디가 커지? ESS가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ESS에 대한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ESS용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 또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명한 새로운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정말 경쟁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 살아남을 만한 무언가 정말 확실한 다른 부분들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에 빠르게 지금 맞습니다. 자동차든 로봇이든 배터리든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완성도도 중요하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속도도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주가로 비교를 되는 게 실적이거든요. 내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좀 상단에 캡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뭔가 더 이게 올라갈 만한 성장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자동차 하면 현대차 그룹이 대표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같은 기존 모델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손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보빌리티에 대한 거, UAM도 직접 기체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이러한 각각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예전부터 이 주가에 대한 것들이 평가절하돼 있다는 평가가 늘 많았었고, 저평가예요. 그렇죠. 만년 저평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주목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짧게 뭐 단타 개념이 아니라 4, 5년 정도 길게 보게 되면은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여러 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굉장히 크지 않냐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1, 2년 지금 뒤떨어지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SDV 플레어스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그룹 측면에서 연구소를 알고리즘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예전에 어떤 딱딱한 부분에서 스타트업 같이 말랑말랑한 기업으로 좀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 내부적으로 보고요. 미래의 성장 동력, 차별화되고 특화된 기술을 넣은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도 이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의 또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배당도 그렇고 지금 이미 관세로 인해서 조금 세이브가 된 그 금액을 더욱더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는 것도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에 이 부분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영이 이런 부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요새 보면은 뭐 상법 3차 개정에 대한 부분들, 뭐 1년 이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반영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중장기적인 것은 물론 정책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을 얼마큼 갖춰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당장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방향에 대한 것들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 관세에 대한 것들도 좀 안정화된다라는 부분들 또 수출에 대한 안정감도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한 것들. 물론 아직 글로벌 시장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모으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 않냐라는 거. 그리고 이 주식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늘 약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시장에서는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은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크던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크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 부품업계하고 완성차는 별도로 노는 그림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현대차그룹에서도 국내에서 15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면서 상당 부분을 미국에다 수출하는 부품사에다가 그 차익에 대한 것들을 환원시켜주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뭐 모비스를 비롯해서 위아라든지 등등 이 관련 부품주들 주력주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확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예전에 자동차 제약사는 차만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애프터마켓에 진출을 합니다. 차를 폐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있거든요. 네. 또 아까 OS 말씀드렸는데 SDV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구독제 같은 것들이에요. 네. 현대 테슬라에서 FSD가 국내에 들어와서 난리지 않습니까 요새. 근데 FSD가 결국 구독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800만 원, 900만 원짜리 옵션을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거든요. 네. 차를 놓고 혼자 달리게 한다. 상당히 물론 이제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고민거리가 많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미래의 하나의 꼭지를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림들이 현대차에서도 SDV가 플러스가 안착화되면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나하나를 요소를 가미를 해주는 요소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업계에 대한 리스크, 관세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빈대떡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리스크라 하면 뭘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부품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보급을 어디에서 해외 다변화를 어떻게 시켜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차종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그룹은 50%를 미국에서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를 얼마큼 탈바꿈해서 해외 다변화 시켜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공장 한두 개가 두세 개가 더 들어가겠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현지화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이제 국내 같은데 노사 안정화에 대한 것들은 항상 숙제입니다. 임단력 같은 게 1년마다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거리가 많고요. 또 이 기술에 대한 것들도 선두 그룹 티어 1에 포함이 돼 있지만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첨단 기술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걸적거리는 요소가 많거든요. 좀 차별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을 지향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글로벌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인데 WTO나 FTA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보호무역이나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 또 첨단화된 차별화된 기술, 좀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것들도 한두 가지 모빌리티 쪽에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요소들이 단점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멀리 보면은 무언가 청사진이 되게 장밋빛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당장에 올해 4분기 수출이 과연 어떨까? 내년도 과연 이런 중국의 기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대만큼의 매출이 다 과연 나올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도요타가 싸우는 거고요. 전기차는 중국 중국이랑. BYD를 중심으로 해서 네. 중국차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장은 뚜렷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차별화가 안 되게 되면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자체가 전기차로 축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8천만 대 시장 중에서 2천만 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3, 4년 이후에는 주력 모델로 완전히 바뀝니다. 전기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요타 같은 일본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지만은 가성비라고 무장하는 BYD나 이런 모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약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를 뭘 시킬 것인지 또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현재 맞게끔 이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거리가 돼요. 차를 사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대기아차를 사게끔 글로벌리하게 많은 소비자들이 사게끔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일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마케팅 구매가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숙제는 많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시그널 10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수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1.65%로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단단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